당연히 80년대 시작에는 뭐 삼성하고 소니 완전히 그 차원이 달랐었죠. 지금은 삼성하고 소니가 경쟁이 되는 수를 넘어가지고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은 지가 오래다. 60년대 같이 일본은 잘 나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참 못하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한국을 굳이 싫어하고 혐일이 생기고 이럴 그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게 더 커지고, 한편으로 지금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일본 연예인들 한국 문화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보면은 하나같이 불닭볶음면을 먹었다, 뭐 간장게장을 먹었다, 뭐 소주를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정말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국비 유학생을 많이 보냈다. 이런 것도 경제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조금씩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가깝기 때문도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나라끼리 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사자성어 중에 원교 근공 이런 말도 있죠. 왜냐하면 가까우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면은 부딪힐 게 없지만은 가까우면은 당연히 부딪히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그 동아시아의 지리적 특색을 보면은 이 일본이 중국 방면으로 진출하려면은 한반도가 최적입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뭐 북로남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구들이 이제 그 중국 남부로 쳐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약탈을 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그 중국 정복을 하려면은 그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남부로 가려면은 거리가 너무 멀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보급도 안 되고 충원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는 대한해협만 넘어가면은 바로입니다. 물론 이제 뭐 더 북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할린 아니면은 뭐 홋카이도에서 이 러시아 쪽으로 간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애초에 그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제 일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이런 쪽들은 현대에 와서나 이제 발전하게 됐지 옛날에는 굉장히 좀 척박한 땅이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땅도 괜찮고 일본하고도 이제 그 가깝다. 당연히 일본이 이제 그 중국 방면으로 대륙 방면으로 이제 침략을 하려면은 한반도를 안 거칠 수가 없게 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일본의 왜구들이 그 고려, 조선을 막 누락질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단순히 조선을 정복을 하겠다 끝이 아니고 그 조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정벌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애초에 가까우면은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동아시아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은 그 일본이 팽창을 하자면은 한반도를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뭐 임진왜란, 왜구의 창궐,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일본의 그 한반도 침략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그 현대 시대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보면은 굉장히 그 닮아 있다. 물론 이제 서로 간에 민족 감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 구조, 뭐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 자, 닮아 있으면은 경쟁이 되는 겁니다. 닮아 있지 않으면은 서로 이제 경쟁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공산품을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고 일본도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비슷하다.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같으면은 두 나라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딪힐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뭐 80년대 이럴 적에는 뭐 삼성하고 소니 완전히 그 차원이 달랐었죠.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이었나요? 왜 소니를 따라잡자. 지금은 삼성하고 소니가 경쟁이 되는 수를 넘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삼성이 소니를 그 따라잡은 지가 오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완전히 한국한테 밀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비슷하다 보면은 더더욱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뭐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일본대로 자꾸 혐일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년대 같이 일본은 잘 나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참 못하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한국을 굳이 싫어하고 혐일이 생기고 이럴 그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많이 비슷해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따라잡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게 더 커지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꾸 혐일이 생기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요, 어떤 정치,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한일 관계에 좀 문제점도 많고 어떤 갈등도 많고 나쁜 감정도 많은데요. 한편으로 지금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일본 연예인들, 한국 문화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SNS에 뭐 일본의 유명인사들, 연예인들 심지어 일반인들 포스팅을 보면은 하나같이 뭐 불닭볶음면을 먹었다. 뭐 간장게장을 먹었다. 뭐 소주를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일본식 뭐 사케, 일본식 맥주 굉장히 유명하죠. 다만 뭐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제 한일 갈등 문제 때문에 한때는 노접해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일본 문화에 심취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 보면은 그 이상으로 한국 문화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거나 이제 정치적인 거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갈등 이런 거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한 우호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싶네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대부분 앙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제 부딪히니까요. 특히나 옛날 같으면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이럴 적에는 뭐 정복 군주가 이제 위대한 군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복을 하면은 남는 것도 많아집니다. 당연히 이웃 나라를 쳐서 정벌을 하고, 뭐 속국으로 만들고 병합을 하면은 당연히 성공을 하는 거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웃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베트남, 중국 뭐 수천 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베트남, 중국 간의 감정은 한일 갈등, 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이런 것들 이상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앙숙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그 사라예보 사건, 이제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의 충돌이었지만 그 기원을 막 복잡한 원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의 충돌입니다. 당연히 이제 강대국끼리 옆에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견제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멕시코 관계 마찬가지로 앙숙 중의 앙숙입니다. 특히나 멕시코인들 보면은 이 현실적인 이유, 돈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협력을 하는 거지. 모르긴 해도 멕시코인들한테 미국 좋냐고 물어보면은 일을 가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19세기에 멕시코가 이제 에스파냐한테 독립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멕시코 땅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뜯어가 버립니다.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유타주, 네바다주 이런 데가 다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뭐 폴란드, 러시아 이런 경우에도 철천지 원수나라입니다.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잘 나갈 적에 17세기 이럴 적에는 폴란드군이 러시아 모스크바 목전까지 막 쳐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18세기 말부터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지배를 했었다. 물론 이제 폴란드 분할, 삼국 분할이지만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비해 가지고도 러시아의 지배는 너무 심할 정도로 가혹했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러시아가 폴란드를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뜯어가고, 이제 폴란드 리트들은 많이 이제 학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강제로 공산을 시키기도 했었다. 뭐 지금도 이제 폴란드, 러시아는 굉장히 사이가 나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어떤 몽골 유학생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한국인이 일본 싫어하는 건 저리 가라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옛날에 먼 나라 몽골 제국 때 많이 당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이제 몽골인들도 중국한테 핍박을 많이 당한 겁니다. 서로 이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몽골인들이 약탈을 했다. 오랑캐 그렇게 부르겠지만은 워낙 이제 싫으니까 이제 몽고라 그러죠. 몽골은 용감하다는 뜻인데 몽고 어리석을 몽자에다가 오래될 고자. 그런데 이제 또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몽골인들이 이제 옛날에 중국을 약탈한 그 이상으로 그 중국인들한테 이제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제 가깝지만은 사이가 좋은 나라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 독일, 프랑스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주 옛날에는 서로 간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좋은 정도를 넘어가지고 베네룩스 3국 동맹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이가 굉장히 괜찮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조건들이 많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베네룩스 3국 아니면은 독일, 프랑스 같이 옛날에 앙금을 되새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 이제 가까이 지내야 될 필요성이 정말로 절실해졌다.
그리고 옛날처럼 막 서로 경쟁하고 견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뭐 그런 게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서유럽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이제 훨씬 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특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뭐 식민 제국이 될 수도 없다.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프랑스는 옛날에는 굉장히 견원지간이었지만은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베네룩스 3국 이 나라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뭉치는 게 더 이익이 됩니다. 자, 캐나다와 미국. 캐나다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한국보다 훨씬 작다. 2천만, 3천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캐나다를 무슨 병합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안 서고 이제 어떤 민족적으로도 이제 그 동질감도 많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 견제도 모자랄 판에 별 위협도 안 되고 그 동질성도 많고 또 캐나다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아주 선진국이고 이제 인프라가 풍부하지만은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나라들은 서로 이제 부딪힐 이유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지.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 캐나다인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아니면은 워낙 국민성이 좋아서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불리함은 뭐였나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중국. 물론 중국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길게는 2, 300년씩 분열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5, 16, 9시대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간중간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2, 300년 정도의 어떤 그 분열기가 한 몇 번 있었던 것 빼고는 계속해서 통일 왕조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옛날에 뭐 고구려, 발해, 뭐 고려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상부 정신이 투철하고 강했다 그래도 당연히 이제 통일된 뭐 중국의 왕조, 뭐 예를 들면 뭐 한나라, 당나라, 뭐 명나라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을 정복하면 되질 않느냐? 일본이 보면은 뭐 작은 섬나라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일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신칸센 60년대부터 신칸센이었죠. 나라가 생각 이상으로 크니까 이제 그 신칸센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물론 뭐 일본의 문명 수준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앞서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전에 뭐 우리로 치면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럴 적에 일본이 무슨 완전히 그 문명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는 석기를 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고대 시대부터 일본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문명권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고려, 조선 입장에서 예를 들어 뭐 박이 장군의 스시마 정벌 이런 것들은 가능했겠지만은 조선이 무리하게 이제 그 일본을 정벌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해본 될 필요성이 승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같은 경우에도 옛날 만주는 굉장히 척박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 발해가 멸망을 하고 여진족, 거란족들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려 시대 윤관 장군이 이제 뭐 천리장성을 이제 만들었다. 그 김종서 장군이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 여진족들한테 조공을 받았다. 하지만 왜 이런 여진족들을 정복을 안 했느냐? 뭐 당연히 고려, 조선이 무슨 상무 정신이 부족해서 뭐 나라가 약해서 이제 안 그랬던 게 아니고 정복을 해본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거칠고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여진족들하고는 생활 패턴도 다르고 이런 이제 여진족들을 이제 무리하게 막 정복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구슬리고 이제 조공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바다 쪽으로 보더라도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제 일본, 뭐 류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뭐 동남아시아하고도 옛날에 안남이 그래가지고 베트남 쌀 옛날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무역이 아니었죠.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서양의 네덜란드, 뭐 그리스, 영국처럼 해양 제국으로 발전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뚜렷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기록을 보면은 조선이 어떤 무역을 대대적으로 할 만큼 옛날 기준으로도 뭐 자원, 물산이 엄청나게 풍부하거나 아니면 뭐 중앙아시아처럼 상공업 발달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졌거나
그랬던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갖췄기에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옛날에 뭐 특히 조선시대 하면은 뭐 사대주의적이다, 문약하다, 뭐 허리에 허식이 찌들고 뭐 공리공론에 이제 빠져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아예 100%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우리 조상들 아니면 옛날에 고려, 조선 같은 왕조들이 정말로 그렇게 무능하고 답답하고 뭐 공리공론다 줬던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아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조공을 했다. 뭐 그건 팩트입니다만은 조공이라 그러는 것이 이제 그 속국의 상국한테 공물을 뜯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종의 무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여진족, 뭐 류큐왕국, 일본한테도 조공을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고려,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뭐 몽골 제국한테 속국이 되기도 했었다. 원간섭기. 그 당시에 몽골 제국하고 싸우면은 고려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도 다 이제 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그렇게라도 지키는가만 해도 이제 용한 시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에도 무슨 그 특히 병자호란 또는 뭐 국권 침탈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한심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조선보다 훨씬 강했던 무슨 큰 제국들도 망할 때는 보면은 한심하게 망합니다. 이제 그 전근대 한반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북부에 보면은 그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마고원은 굉장히 험준하고 옛날에 유배지로 쓰였다. 다시 말하면은 방어하는 데는 최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거란 군대, 그 소배합이 이끌었던 군대도 결국에는 이제 고려에서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여진족, 요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군이 그 송나라는 침략을 해서 이제 그 양정화 북부를 다 뜯어갔지만은 고려는 어떻게 못 건든 겁니다. 물론 뭐 형식상으로는 굴복을 시켰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적당히 이제 상국으로 적당히 인정을 받으면서 고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나라, 몽골까지도 흡수를 하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전도의 굴욕해가지고 이제 그 속국으로 삼는 그런 이제 행사를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선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인들한테까지 변발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조선의 힘, 뭐 지리적인 힘도 그렇고 국력도 그렇고 그 만만찮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한반도라는 땅이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좀 크기 자체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개마고원은 개마고원대로 이제 중국의 침략을 막아주지만은 또 이제 개마고원 남쪽에는 여러 가지 평야들, 뭐 분지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그 농사짓기에도 좋고 하천 같은 것들도 잘 발달돼가 있다. 그리고 산지가 70%라는 것은 이제 그 평화시에는 이제 농사 짓고 살고 유사시에는 산성을 통해서 방어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그 정말로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른 민족들한테 이제 정복당해서 안 없어지고 흩어지질 않고 쭉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도국이라는 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고 류큐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경제라든지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냉전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정말로 이제 그 역사상 최악의 불행을 겪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 분단이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분단만 된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전쟁까지 크게 치러버렸.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아물질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는 소련이 있었고 중국까지 공산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 쪽으로는 미국이 있고 미국이 일본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이제 중국 소련을 견제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냉전의 대리전 비슷하게 이제 그 한반도 북부는 소련이 뜯어가 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남부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담만 됐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냉전의 대리전 한국 전쟁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초토화되고 이제 그 물질만 초토화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심각하게 다치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휴전이 되고 나서도 막 국지전이 벌어지고 막 무장공비가 들어서기도 하고 2000년대 이후에도 예를 들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뭐 천안함 사태 같은 그런 이제 그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떤 냉전 체제의 지정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큰 비극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 냉전 체제가 그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 급속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부분도 역설적으로 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냉전 체제에서 정말로 어떤 나라가 정말로 최빈국이 된다.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산화 된 1순위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고, 북한을 넘어가면은 중국, 소련이 있다. 대한민국까지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내줘버리게 됩니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원조를 해주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이럴 적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지향 공업화를 할 적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다기보다도 한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한국이 정말로 가난해서 못 벗어나면, 그 정치적 혼란에서 못 벗어나면은 정말로 한반도 전체가 공허산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다. 정말로 큰일 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여기에 더해 냉전 시대가 되면은 아시아의 네 마리용,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네 나라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홍콩이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멀다.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굉장히 또 규모도 작습니다. 도시국가 정도죠. 대만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만도 이제 규모로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작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중국 덕분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좀 역설적이지만은 마오쩌둥 덕분에 우리가 이제 덕본 부분도 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부터 이제 그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인 원리주의적인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절단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경제는 아예 그 애초에 공산국가였지만은 어떤 이념을 떠나가지고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아웃이 돼버린다. 일본 같으면 60년대부터 이제 그 선진국 반열에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경쟁자도 없이 그 수출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산업 구조를 이제 그 중화학 공업, 더 나중에는 전자제품, 첨단 산업 위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어떤 정말로 이제 그 선진국 반열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덧붙이자면은요, 우리가 흔히 20화국, 4.19 혁명으로 이제 들어섰던 20화국, 그 1년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지만은 이 20화국이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 개혁이에요. 10화국 때는 워낙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환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무역이 되질 않거든요. 그걸 20화국에서 이제 환율 개혁을 성공을 함으로써 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수입 대체 공업화,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사푸사 할 적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대체를 넘어가지고 수출 주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하자.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경제가 정말로 10년 동안 30배 가까이 커질 수가 있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장점을 들자면은 요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교육열이 강했다. 과거제도. 물론 과거제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있었지만은 중국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가 적당하다 보니까 물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과거제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허구, 과장이 많습니다만은 춘향전 같은 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이몽룡이 완전히 집안이 망했다가 이제 자원급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식물 상승을 하는 게 서양, 일본 같으면은 19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뭐 신분, 돈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힘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니까 인적 자원이야말로 그 국가 재건, 국력 신장의 힘이다 해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정말 그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국비 유학생을 많이 보냈다. 이런 것도 이제 경제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그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군사 정부의 교육 정책은 역설적으로 이제 이런 그 교육을 많이 받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이런 권위주의 독재, 군사 독재를 이제 무너뜨리고,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민주주의를 조금씩 발전시키는데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은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세계사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다들 지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라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또 다른 축인 금융, 신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거리 무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본주의의 어떤 형성, 발전을 이해하려면은 지리적인 안목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현실, 어떤 그 수도권 집값 문제라든지 불균형 발전 문제, 지방 소멸 문제, 극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본주의 또 지리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돈벌이 문제, 불평등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단순히 사람의 욕심이 많아서 인식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 투기 문제, 지방 소멸 문제, 불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달 과정 그리고 근대화 과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잘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통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읽어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신다면은 저자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